여보세요? 저요? 예,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좀 늦으셨나? 제가 좀 늦게 걸었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괜찮아요. 예, 네. 되게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저 그렇게 예,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 뭐 지금 일단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 G7 초청 기꺼이 응할 것. 예. 우리나라 국격이 또 왕창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 네. 이 초청에, 우리는 호응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근데 그 이제 이유가 이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게 지금 트럼프가 지금, 중국과 지금 사실상 냉전 상태를 만들면서, 네.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한국을 들러리로 지금 이제 끌어들이려고 자기 뒤에 줄 세우게 하려고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되게 이제 지배적으로 특히 이제 진보 진영에 형성되어져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하나의 기회다. 저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 G7이 됐던 G20이 됐던 어쨌든 지금 이번에 새로 만들려고 하는 G11 혹은 G12가 되든 간에 네. 요거를 잠깐 좀 스케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격을요. 일단 G7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G7이 어디고 G11은 어디고 G12까지는 어디까지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G7이라는 것은 이제 그룹 오브 세븐의 약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7개 국가의 이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그룹을 이제 지칭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1973년에 이제 만드는 작업이 시도가 되어져요. 73년도. 그리고 이제 네. 예, 근데 75년부터 이제 정상회담은 75년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74년도에 상당히 각 국가들의 내부 상황이 정치적 상황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교체되거나 뭐 이렇게 대통령들도 교체되거나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네. 원래는 74년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7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원래 출발할 때는 이제 같이 공동체로 이제 그러니까 표방을 하면서 출발을 했죠. 네. 같이 공동체로요. 네. 근데 이제 이 7개 국가에는 우리가 흔히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 국가들, 소위 이제 뭐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유럽에서는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제 아시아에서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주 대륙에서 이제 캐나다가 이제 추가가 됐죠. 네. 됐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G5로 이제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네. G5로 시작하려고. 맨 처음에는 이제 미국의 조지 슐츠라는 당시의 재무부 장관이요. 네. 이 조지 슐츠라는 사람은 그 이후에 공화당 정권에서 국무장관도 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었었는데요. 이 사람이 당시에 재무부 장관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구상했던 것은 G4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로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일본하고 캐나다가 빠지는군요. 예,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좀 이제 일본도 좀 이제 그러니까 포함시키자는 경제 규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무시할 수 없을 정도 되고 지역 안배 이런 차원 속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5개 국가로 이제 출범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탈리아가 자기도 좀 포함시켜달라. 이탈리아는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 겁니다. 제가 교수님 아까 7개국 말씀하실 때 제가 살짝 웃었거든요. 왜 웃었냐면 사실 이게 그레이 세븐이잖아요. 예. 지금 이 그레이 세븐에 넣어도 될까 자꾸 갸우뚱해지는 나라가 일단 2개가 느껴지고요. 이탈리아, 일본은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합니다. 그래서 잠깐 웃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탈리아가 상대적으로는 처지지요. 네. 어찌됐든 간에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가 자기도 어쨌든 간에 자기들 유럽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이제 3국이 오랜 역사적인 어쨌든 간에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는 저희 프랑크 왕국이 붕괴되지면서 이 세 나라로 이제 그러니까 나눠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는 사실 자기들 자존심이 있는 거죠. 카톨릭 문명의 유럽의 어쨌든 간에 고대 중세 어쨌든 간에 뿌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막 이제 사실 뭐 욕을 해가지고 들어간 케이스예요. 약간 때릴 수 없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국가가 너무 많잖아요. 네. 유럽 국가가 많다 보니까 미국 입장 속에서 그러면 캐나다도 그러면 저기 더 이제 그 추가시키자.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영어권 국가들을 좀 이제 그러니까 좀 많이 이제 포함시키는 것이 미국 입장 속에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유럽한테 끌리지 않으려면은 네. 영국하고 미국하고 캐나다, 그다음에 이제 호주라든가 우리가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걸 뭐라고 이제 우리가 그 부르냐면요. 정보 동맹체인데 네. 일종의 Five Eyes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5개의 이리가 눈둘이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눈, 아이즈, 눈, 예, 아이즈. 눈이요. 네네. 이게 이제는 뭐냐면 미국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글로벌 정보 동맹체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미국은 영국인이 가가지고 사실상 그러니까는 그 만든 나라이잖아요. 이미 그렇죠. 이주해서요. 청교도들이 만든. 예,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사실 영국의 이제 식민 영연방 국가 중에 영연방 네. 국가들이고 네네. 또 마찬가지로 또 영국 사람들이 이주해 가서 만든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5나라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일종의 영미법에 그러니까는 같은 법 체계를 공유하고 있고 네. 영어라는 언어도 이제 쓰고 있고 같은 어쨌든 간에 뭐 민족이라는 어쨌든 간에 이런 그것도 비슷한 인종적인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공유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서로가 이제 공유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이 국가군입니다. 5개 국가가요. 그래서 미국의 CIA가 이들 나라하고 다 정보를 공유를 해요. 네? 굉장히 CIA가 공유를 한다고요? 그렇죠. 예. 영국하고 우리가 미국이 공유하는 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영국 M6라고 또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가다 보니까는 뭐 유럽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이제 유럽 대륙의 국가고 미국이 그러면 거기를 상대하려면은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3개의 국가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가 이렇게 되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사실상 그러니까 미일 동맹 속에서 사실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는 국가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이제 포함시킨 거고요. 그래서 이제 7개 국가로 이제 그러니까 이 구성된 게 이제 7개국 이제 그 그룹인데 G7인데요. 네. G7인데 G7은 원래 이제 그러니까 출범할 때 뭘 이제 이 추구했냐면은 세계 경제 문제, 세계 주요 경제 문제를 그러니까는 논의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같이 협력을 하자는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1년도까지는요. 소위 말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자유진영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1국 체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G1 체제였던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였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당시의 경제는 제조업이 이제 절대적인 그 경제력을 결정하는 하나의 네네. 그 산업이었었는데 네. 전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한때는 그러니까 한 절반까지도 미국이 생산했었어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50년 초까지는요. 네네. 그러니까 인구는 한 그 당시에 3%뿐이 안 됐는데 전 세계 인구에 네. 세계 그러니까는 그 경제력에 그러니까 거의 한 45에서 한 50%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쟁 날 때 그냥 미국 제조업이 그렇죠. 엄청나게 성장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럽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은 완전 이제 파괴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전후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홀로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주도하는 이런 상태였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달러가 기축통화로 된 것도 이제 그러한 경제력의 밑바탕을 둔 것이었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쭉 가다가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60년대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제 50년대 후반부터 유럽이라든가 일본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해보기 시작하면서요. 해보기 시작하고 60년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을 많이 쫓아가고 그러면서 경제력이 많이 이제 분산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미국 경제력에 의존하던 세계 경제가 좀 이제 그러니까 좀 경제력이 커진 국가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미국을 쫓아와 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65년부터는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 흑자를 누립니다. 일본이 독일은 네. 예. 그래서 독일은 뭐냐면 당시에 서독이었었죠. 네. 통일되기 전이기 때문에요. 독일의 전신인 서독은 그러니까 67년도부터 미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 흑자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들이 이제 그러니까 두 나라가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경제력이 많이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분산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원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1971년도까지는 이 달러를 가져오면은 금으로 항상 바꿔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달러를 세계의 이제 중심통화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네.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금태환 제도라고 하는데 금본위 제도였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동의해줬던 건 뭐냐면은 미국에서 금이 그러니까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사실상으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나 독일이 무역 흑자를 보게 되면은 달러를 네.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네. 달러를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이제 금으로 이제 바꿔달라면 미국이 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제 이런 거였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웃긴 근데- 거는 금이 실제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금은 다 미국 창고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만 그게 이제 거주는 실제로 거죠. 나갈 일도 없었던 이유가요. 네. 일본이나 독일에 대해서는 무역 적자를 받지만은 70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이 여전히 무역 흑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바깥으로 나갈 가능성은 없었던 거예요. 네네. 아니 금이 나갈 가능성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71년부터 미국이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무역 적자 국가로 전락합니다. 네. 그때부터 미국은 계속 무역 적자 국가가 있었어요. 지금까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네. 미국에서요. 근데 금이라는 것은 이 국가 안보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달러가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지만은 네. 만약에 우리가 한국이 미국하고 전쟁을 벌인다 하게 되면 달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적국의 통화니까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국가의 그러니까 그 필요로 하는 안보상 필요한 자원은요. 뭐 농산물 같은 식량도 있고 에너지 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금 같은 겁니다. 금은 그러니까 언제나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매입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요. 국제적인 공용 화폐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어쨌든 간에 항상 그러니까는 이 가치가 보장됐었던 하나의 자원이니까요. 금이라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금이라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많이 보유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유출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71년부터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더 이상 달러를 가져도 금으로 안 바꿔준다 하는 그 유명한 닉슨 독트린이 이때 이제 발표가 됩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은 닉슨 독트린을 하게 되면은 그 월남 전쟁을 종식시키고 소위 대탕트 선언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는 중공이라고 했었죠. 중공하고 이제 국교 수립을 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 소위 그 선언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 닉슨 선언이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있었던 것이 더 이상 달러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는 이런 선언을 해요. 닉슨 도트린 때요. 예. 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제 대탕트 선언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냉전에서 그러니까 이제 평화로 가겠다는 이제 이런 이제 그 기조 변화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월남전 종식도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실마리를 이제 찾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요. 그 닉슨 독트린 때 그때가 저는 그럼 같은 건가요? 그 브레튼 우즈 체제가 강화. 맞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된 게 바로 닉슨 독트린으로 붕괴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저는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는 게 금의 근본이 제죠. 이게 이제 네, 무너지는 금태환 제도를 이제 네. 금태환 제도를 이제 금태환 제도를 폐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네. 그 브레튼 우즈라는 게 이제 그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지명 이름이거든요. 지명 이름인데 거기서 그러니까는 1944년도에 주요 국가들이 모여서 맺은 체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국제금융 질서라든가 이런 걸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그걸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그 브레튼 우즈 체제의 핵심이 바로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겠다. 그걸 전제로 해서 달러를 중심 통화로 사용한 거예요. 세계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른 국가들이 인정을 해줘? 예를 들면은 예전에 100달러를 갖고 오면 100달러어치 금을 줬는데 예. 나중에는 이제 금보다 달러 양이 더 왕창 늘어나 버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그 버블
아닌가? 근데 문제는 네.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폐기를 한 건데 네. 폐기를 하는 속에서도 미국이 이제 믿는 구석은 뭐냐면요.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달러를 사용 안 하고 다른 건 니네들이 사용할 수 있겠느냐. 예? 다른 나라 통화가 그러니까 대체 통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아,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 저렇게 찍어내면서 사람들이 달러 가치 저렇게 해가지고 가게 되면 저기 달러 이 체제가 붕괴될 게 아니냐 생각하지만은 다른 네.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지속되는 것도 있거든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요. 전 참 희한하게 달러를 그렇게 많이 찍어내는데도 양적 완화를 네. 엄청나게 하는데도 달러 가치가 그렇게 저거밖에 안 떨어지는 게 정말 희한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2차 세계대전을 2차 세계대전 뭐 전부터 그랬지만은 영국의 파운드화가 한때는 그러니까 세계 통화 역할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붕괴되고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달러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파운드를 안 써도 달러가 이제 그러니까 대체 통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요. 예. 미국 경제력이 굉장히 상승한 것도 있지만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이 망가져 가고 있지만은 달러를 대체할 만한 게 마땅히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니까 달러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는 거죠, 지금요. 유로로는 어떻게 안 될까요? 유럽도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은 유로화. 이 유로존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네. 유로화가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유로존 위기로 유럽도 굉장히 지금 이제 내상을 깊게 입고 유럽 경제가 지금 튼튼하지가 못해요. 유럽 경제 한때는 자체가. 그 유럽 쪽에 물건 수출입하는 건 유로 결제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로화가 이제 그러니까 그 영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유로화는 그러니까 5일 시장에서도 많이 이제 그러니까 이 통화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결제 통화로요. 네. 그런데 달러를 대체할 만큼까지 이렇게 이게 성장하지 못했다 이거죠. 아직 국제사회 속에서요. 네. 그리고 만약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이렇게 상처를 입고 유럽은 상처를 안 입었다면은 그런 변화의 계기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었는데 유럽도 그러니까 같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영국이 브렉시트 선언해버리고 그러니까요. 유로존에서 유럽 탈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탈리아도 지금 그러니까 뭐 저기 완전히 지금 뭐 국가 재정 파탄 위기까지 소리 나올 정도로까지 네. 그 유럽 연합 내부가 굉장히 지금 그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는 유로화가 지금 달러를 대체하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 그러니까 일극 체제에서 미국이 혼자서 다 지배했던 일극 체제에서 6개 국가한테 힘을 좀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G7을 하든 G20을 하든 간에요. 사람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게 이거는 주권 국가들의 정상들의 모임체이기 때문에 이건 만장일치 제도입니다. 만장일치 제도입니까? G7. 예,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 그러니까는 저쪽 전라도에서 뽑힌 농촌사에서 뽑힌 국회의원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뽑힌 국회의원이나 네. 다 똑같은 대표성 한 명을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저걸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는 개별 주권 국가에서 그러니까는 그 대표하는 대통령은 다 동일한 그러니까는 권한을 갖는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유엔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총회를 할 때는 일국일표잖아요. 네. 일국일표. 한 개 국가가 한 개 표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는 모두가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7개 국가가 다 이제 그러니까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만장일치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정상들의 선언이 나오려면은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미국이 혼자서 좌지우지하다가 6개 국가한테 자기 권한을 좀 나눠준 거예요, 일종이에요. 네네. 세계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미국이 그랬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력이 그러니까 많이 이제 독일, 일본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이 쫓아오다 보니까는 이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쟤네들도 좀 이제 협력을 좀 얻어내야 되겠고 하는 이런 이제 하나의 현실적인 하나의 변화도 있었던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이 그것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기들의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요. 자기들의 목적이요. 그 자기들의 목적이 뭐냐면은 지난번 우리가 G20 만들 때랑은 거의 비슷한데
당시에 주로 그러니까는 일본하고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니네들 그러니까 무역 흑자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무역 흑자를 구가하고 있는데 그걸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끌어들인 거예요. 안으로요. 네네. 예?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일본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그 이제 통화 가치가 이제 급상승하게 돼버리죠.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니네들 그 통화 가치를 그러니까는 통화 가치를 조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든가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래요. 한마디로 환율을 계속 저환율 정책으로 가면 예, 관세를 그렇죠. 하든 뭐든 일단 한 번은 충격을 당시에 주겠다. 이제 이런 거죠.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는 고정환율이었었는데 네. 이제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는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고 하니까요. 네. 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폭락하기 시작해요. 그렇겠죠. 예, 그 달러 가치가 폭락한다는 얘기는 엔화라든가 독일의 마르크라든가 프랑스의 프랑하라든가 네. 영국의 그러니까 파운더가 급상승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 이제 미국 입장 속에서는 그러면 이제 무역 적자를 좀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잖아요. 달러 가치가 그렇죠. 떨어지게 되면요. 수입이 줄어드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경을 한 거예요. 브레튼 우드 체제를 해체시켜 버리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변동환율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금융시장 개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하나 만드는 그래서 1971년 이후에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은 이때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 다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G7을 만든 이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었고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쭉 오다가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신흥 국가들은 그러니까는 세계 경제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어떤 하나의 힘이었었어요. 네. 소위 말해서 G7들 선진 국가들이 그러니까는 전체 전 세계 경제에 그러니까 50%를 넘을 정도로 이렇게 그 경제력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 신흥 국가들 뭐 중국을 포함해서 신흥 국가들은 다 합쳐봤자 별로 그러니까는 이 의미가 없는 정도의 경제 규모였다 이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6개 국가만 잘 자기가 요리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이 세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우리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딱 터지잖아요. 터지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G7을 말고 G20을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갔던 조지 부시가 이제 그러니까 워싱턴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G20을 이제 만단 말이에요. 2008년 11월 15일 날에요. 네. 만들죠. 그때 왜 그랬냐면요. G20은 G7에다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 13개 국가를 합친 거거든요. 네네. 13개 국가를 합친 건데 이 G20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 대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라든가 중국이 들어가 있고요. 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가 들어가 있죠. 네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세계에서 그러니까 뭐 서러번처럼 큰 나라잖아요. 네, 엄청 큰 그러니까요. 나라죠. 예,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뭐 터키 같은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멕시코도 그렇죠? 있죠. 예. 멕시코는 저기 이제 미주 국가에 있는 나라고요. 그렇죠? 네. 아리에. 그래서 이제 있고요. 네. 근데 이게 13개 국가를 이제 추가를 했는데 네. 이 13개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냐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단 G7에서 G20으로 바꿀 때 미국 내부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요. 야, 20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만장일치를 만들어내느냐. 그렇죠. 불가능할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부에서 G13 혹은 G14 정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막 오고 갔었어요. 워싱턴에서요. 네네. 그런데 끝내 G20으로 한 이유는요. 끝내 20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과거에 7, 80년대에는 주로 미국에 대해서 많은 무역 흑자를 누렸던 나라들이 독일이나 일본 같은 이런 이제 G7 국가 멤버들이었었는데 소위 선진 국가들이었었는데 네. 이게 90년대 넘어오면서요. 주로 이제 신흥 국가들이 아시아에서는 한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대규모 이제 무역 흑자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나라가 대상이 달라진 거죠. 네. 달라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완전히 그러니까 침체에 빠지다 보니까는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G7 국가들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 다 같이 망가진 상태였었거든요, 당시에요. 네. 예? 그리고 뭐 일본은 이미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잃어버린 뭐 20년 하면서 망가진 상태였었고요. 네, 일본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G7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의 목적인 그러니까는 소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려면은 무역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들을 그러니까 끌어들여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래서 G20을 만든 겁니다. 근데 G20을 만들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거기 13개 국가들은 G7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지네들끼리 뭐 세계 문제를 결정하고 그랬는데 우리한테까지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기회를, 발언권을 주겠다고 하니까 다들 참여를 한 거죠. 각 국가 이익 차원에서요. 네, 네. 참여를 했는데 각 국가들의 거기 참여하는 목적은 다 동상이몽인 거예요. 각 국가들마다 이해관계가 다 틀리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백악관 홈페이지에 보면요. 그래가지고 소위 G20 정상회담을 쭉 진행을 하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초점을 맞춘 것은 소위 무역 흑자를라든가 경상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들한테 이걸 줄이게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려고 계속 추진을 합니다. 그 결정판이 뭐였냐면은 제5차 G20 정상회담이 2010년에 서울에서 열렸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요. 네. 그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아젠다로 이제 그러니까 이 우리 정부한테 당시에 이제 윤중현 씨가 재무부 장관이었었는데 재무부 장관이었었는데 재정부 장관이었었는데 그 처음에는 그 안 받겠다고 하다가 그럼 호기를 부르다가 미국 재무장관인 가이트너가 그걸 강요하니까 결국은 받았지요.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아젠다로 반영시켜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GDP 대비 각 국가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가 넘으면은 스스로 알아서 축소시키는 거를 이걸 이제 그러니까 합의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미국이요. 네, 네. 강제로 그러니까 스스로도 알아서 그러니까 축소시키라 이렇게요.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나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거기서 통과가 안 되어져요.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뭐 중국 같은 나라만 반대한 게 아니라 일본, 독일도 반대해요. 왜 그러냐면 독일이나 일본도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대규모 무역 흑자를 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나라다 보니까는 그 무역 흑자를 줄이게 되면 독일 경제하고 일본 경제가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G20이 됐던 G7은 만장일치기 때문에 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국가를 만족시키는 안을 만들어내기가요.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 G20 20개 국가를 만장일치로 한다는 건. 예, 그래서 이제 5차에서 그걸 실패를 한다. 미국이 이제 그 처절한 그러니까 쓴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이걸 관철을 못 시키니까는 이걸 거기서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부터 G20에 대해서 미국은 별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 기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보게 되면은 트럼프에 와서는 더 심해졌지만은 G20 정상회담에서 뭐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드는 게 거의 없어요. 미국이 별로 이제 그러니까 그걸 중요시 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이제 그러니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미국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제 G20까지 안 되겠으니까는 국내 돌아가서 국내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무차별 이제 그러니까 무역 보복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죠.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1년에 2번씩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에서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맨날 그거 이제 결과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 맨날 이걸 이제 우리 주시를 하는 거 있잖아요. 봄하고 가을에 발표하는 거요. 네. 환율 보고서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걸 이제 가지고 자기도 국내법을 바꿔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G20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어떤 의사결정 기구 가지고 효과를 보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에 와서는 완전히 이제 그런 이제 깔아뭉개다시피 이제 무시를 하고 있죠, 지금요. G20이라는 걸 별로 그러니까 중요시 안 여기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요. 좀 쉽게 말하면 멋대로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한번 열렸을 때 G20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네. 거기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나머지 국가들은 다 합의 보는데 미국만 우리는 합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한다든가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G20을 그러니까 이제 아예 무시하는 전략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존속은 하고 있지만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G11 혹은 G12를 이렇게
꺼내든 배경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대선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불과 이제 한 6개월 정도뿐이 안 남긴 상황 속에서 6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 속에서 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미국 국내 상황도 굉장히 좀 혼돈 상황에 빠지고 뭐 있고요. 이대로 가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확실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반전의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예? 여론을 네. 좀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대개 정치 지도자들이 무능한 정치 지도자들이 국내 문제를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 대개 동원하는 방법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 해외에다가 해외의 적을 찾아가지고 네. 해외 공격 대상을 찾아가지고 글로 이제 책임을 다 돌리는 방법이죠. 하다 안 되면 이제 전쟁 일으키고. 뭐 아베가 그러니까 툭하면 한국에다 다 돌리는 이유도 그러니까는 아베도 국내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 계속 망가져가고 있다 보니까는 한국에다 자꾸만 이렇게 저걸 돌리고 있듯이 트럼프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코로나19가 중국 책임론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또 이제 홍콩 문제가 어차피 그러니까 좀 시비 걸 거리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중국 문제로 다 이제 눈길을 좀 돌리고 싶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그 여론을요. 네. 네? 외부로 돌리고 싶은 건데,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번 달에 원래 G7 회담이 미국에서 열리기로 돼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가을로 이제 9월 달로 가져가겠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독일의 메르켈이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난 미국 방문 못 하겠다 이렇게까지 또 이제 얘기도 했고요. 코로나가 이제 지금 이렇게 번지는 상황 속에서 6월 달에 만약에 열린다면 나 미국 안 간다. 뭐 화상회의면 하겠지만은, 예? 직접 만나서 하는 거는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메르켈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6월 달에 굳이 해봤자 이 6개 국가 모아놓고 해봤자 별로 그러니까 보여줄 것도 없다 이거예요. 미국 국민들한테. 그렇죠? 뭐 미국 네네. 국민들 갑자기 이게 뉴스에 그러니까 뉴스를 쫙 자기한테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는데, 예? 끌어들여야 되는데, 미국에서 G7 회담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열렸을 때 언론에서 뭐 조명할 일이 있겠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봤자 별로 그러니까 실속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9월 달로 좀 연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 속에서는 자기가 어쨌든 간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여론의 어떤 지지를 좀 얻는 기회로 좀 이제 활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4개 국가를 더 이제 추가로 이제 초청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고, 이 4개 국가를 보게 되면은, 모양새를 보게 되면요, 완전히 중국을 왕따시키는 그림이라고요. 지금 보게 되면 러시아, 인도, 한국, 그리고 호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초청한 4개 국가가요. 네. 그러면 이 러시아, 중국이라는 지도를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중국은 있잖아요. 저쪽,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대륙에 의해서 지금 가로막혀 있고요. 러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 등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고요. 네, 아니면 네. 이쪽 내려오게 되면 이제 이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가로막혀 있고, 그러니까 완전 육지로 가로막혀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거는 인도양 바다 쪽입니다. 인도양 쪽하고 태평양 쪽이라고요. 지도를 보면요. 네. 그럼 인도양 쪽을 그러니까 딱 막고 있는 나라가 누구냐? 인도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는 뭐 중국이 무시 못할 정도로 인구도 많고 경제로 또 큰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인도는 호락호락 가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도를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경쟁 관계도 있다 보니까는 인도를 미국이 끌어들이려고 계속 하는 이유도 예? 인도는 그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이제 어부지를 얻자는 거고요. 자기들은요. 예? 중간에서요. 미국, 중국을 서로 활용을 하자는 이거고. 그래서 이제 인도는 그래서 초청을 한 거고요. 인도랑 러시아는 대국이잖아. 인구 대국이고 어쨌든 간에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대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을 딱 이제 그러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호주는 원래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5I's 한 나라인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편을 들면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한테 보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최근에요. 호주가. 네. 호주에는 광물 자원하고 농산물을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이런 나라인데 중국이 최근에 보복 차원 속에서 그걸 구매를 그러니까 이제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호주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이제 달래줄 필요도 있고 미국 입장 속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호주는 이제 워낙 이제 동맹 국가이고 그래서 이제 포함시킨 거고 근데 한국을 딱 이제 포함시켰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요 4개 국가에 그러면 제가 이제 먼저 이제 이 청취자들한테 제가 이제 여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할 때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G7에서 플러스 4개 국가를 더 초청을 해서 한다 할 때 가야 되냐 마냐 할 때 이러한 이 한국이 여기에 끼어드는 것을 제일 반대할 나라가 누구겠는가? 기존에 있는 G7 국가 중에서. 그러면 일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무 뻔할 뻔짜 일본이죠. 일본은 그러니까 자기랑 똑같이 어깨 나란냐고 거기서 이제 간다는 게 꼴 보기 싫을 게 아니겠습니까?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세계 지도자급 나라 중에 유일하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게 일본으로 돼 있는데 네. 거기에 한국도 다 지금 추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럼 일본이 되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이거는요. 그렇죠? 네. 그럼 일본의 아베가 싫어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이익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도 벌써 보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이 경제 규모에서 보게 되면 12위에 작년 기준으로요. 네. 그러니까 12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 중에는 브라질이 있어요. 네.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앞에 있다고요. 브라질이 세계 경제력에서 9위예요. 9위. 아, 저희보다 브라질이 더 앞섭니까? 앞에 있죠. 인구가 거기서 1억 명이 넘는 나라잖아요.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네네. 1인당 GDP는 적어도 인구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요. 아이고. 남미의 대표 국가니까 어쨌든 간에요. 그렇죠. 예, 러시아보다도 경제력이 조금 더 앞서요. 옛날에는 남미가 아르헨티나가 최고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 네. 이제 브라질이 더 브라질, 예. 강하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브라질을 제치고 한국을 집어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제력만 보게 되면 브라질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한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네. 아, 일본이 아주 기분이 나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왜 그러겠는가 했을 때 보게 되면요. 자, 트럼프가 한국을 왜 끄집어내느냐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 중국 중국 봉쇄하는데 좀 한국도 똑바로 줄 서라 뭐 이런 거를 이제 연상들을 하시면서 걱정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문제는요,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거는, 중국 압박에 동참하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G7 모임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 압박하면서 우리한테 욕을 할 거라고요. 아, 잠깐만. 교수님. 그러면 반대하는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G20에 참가하는 걸 반대하는 쪽의 사람들의 이유는 대체로 어떤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거죠. 트럼프가 이제 그러니까 초청할 때 그게 공짜 점심이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 공짜 점심이 아니라 확실하게 줄 서는 걸 조건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 앞에다 끌어다 놓으면 더 꼼짝달싹 못할 거다 이런 식의 이 감정인 거예요. 생각인 거예요. 쉽게. 그런 혹을 붙여갖고 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바깥에 있으면은요. 우리가 G7 바깥에 있으면은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1대1로 이게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G7 내지는 G11 국가들하고 같이 결정하는 구도라고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중국을 봉쇄하자. 거기 다 동의해달라 이렇게 미국이 제안했을 때 뭐 일본 같은 경우 동의하고 영국도 동의하고 그러겠지만은 러시아나 인도 이런 나라들이 독일이나 이런 나라가 쉽게 동의하기 쉽지 않다고요. 네네. 그러면 그 나라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적어도 그러니까는 그런 미국의 입장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거기서 가서 묻혀서 가는 게 낫지. 예? 우리만 떨렁 그러니까 바깥에 있으면서 미국하고 협상을 협상을 할 때 우리가 미국의 압력을 피하기가 더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오히려요. 그러니까 G7이나 G11은 만장일치 체제란 말이에요. 네네. 만장일치 체제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한국 G7 국가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인도, 호주, 한국 이런 나라들 들어갈 때 호주와 미국 편을 들겠지만은 러시아나 인도가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한 대로 이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러시아가 그럴 리는 거의 없죠. 예, 그러면 거기 같이 묻혀서 가면 우리가 훨씬 더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기가 좀 쉽지 않냐 이거죠. 오히려. 네네. 예? 중국 봉쇄 문제를 아젠다로 설정을 했을 때 G7 회담에서 했을 때 네.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거기서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트럼프 의도대로요. 네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도 그거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왜 그러느냐? 트럼프는 뭐냐면 11월 달에 대선의 승리가 트럼프한테는 그러니까 최고의 관심사예요, 지금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뭐냐면은 9월 달에 딱 이제 뭐냐면 7개 국가 플러스 거기다 그냥 7개 국가 하게 되면 아무 그냥 감동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매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뭐 특별하게 나올 것도 없고 언론에서 조명도 안 할 거다 이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다가
G7에다가 플러스 4개 국가를 합해가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기존에 그러니까 이 G7 체제를 새로 구성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하면 이게 뉴스거리가 되죠. 뉴스가 될 뿐만 아니라 일단 모양새로는 그러니까 다 중국만 왕따시키고 다 한데 그러니까 단일 대우가 형성된 것처럼 그림은 만들어지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그림 구도를 그래서 그 선거에 있어서 선거 구도에서 자기한테 가능한 한 걸 유리한 분위기로 반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중국 압박을 잘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미국 시민들한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냐 안 되느냐보다는 어쨌든 모양새를 만들어서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써먹겠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맞겠군요. 그렇죠. 거기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한국을 끌어들였느냐 하는 데 있어서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코로나19 이후에요. 네. 뭐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더 이상 미국은 세계에 그러니까는 국제사회에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으로서의 권위가 상실돼 버렸어요. 네. 뭐 그건 완전히 그냥 무슨 우리 좀 거친 말로 표현하면 양아치처럼 그냥 막 자기가 만든 규칙들도 자기가 막 파괴시켜버리고 네. 위반하면서 그리고 미국이 이번에 그러니까 그 코로나19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또 그다음에 흑인 폭동들 이런 것도 흑인들의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인종차별 이런 것도 나타나면서 네네. 미국이 더 이상 그러니까 인류사회의 모델이 아니다라는 것을 뭐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그러니까는 무서워하는 건 있지만은 그 종교의 대상은 아니다 이거야. 미국이 더 이상은 그러니까요. 모델이 아니라 이거죠.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미국을 종교의 대상으로 생각할 사람이 별로 있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렵죠. 사람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땐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더군다나 네. 올해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힘 있는 깡패한테 우리가 앞에서 굽실굽실 거리는 이유가 그 힘에 의한 폭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네. 그 사람을 존경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굽실굽실 거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그러니까는 세계의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어떤 권위는 굉장히 좀 실추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은 덩치만 컸지 펀치력은 약해진 나라 아닌가요, 이제? 그것도 약해지고 있는데, 네. 근데 여전히 어쨌든 간에 미국이 그 단일 국가로는 어쨌든 간에 달러를 찍어낼 수 있고 군사력이 어쨌든 간에 세계 세계 최강의 일위죠. 군사를 네.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깡패가 흔히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힘을 동원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괜히 그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자기가 피해를 볼까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위축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제사회는 굉장히 이 미국이 저런 깡패짓을 하면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코로나19로 더군다나 올해 경제가 굉장히 좀 자유낙하할 정도로 추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요. 글쎄요, 추락이 아니라 네? 폭락이라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 예.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러니까 자유낙하하듯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는 굉장히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데 네. 한국이 이번에 그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하면서 굉장히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다고요. 엄청난 신뢰가 올라갔죠, 지금. 신뢰를 얻은 이유가 이제 신뢰를 얻은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날 그 세계보건기구 WHO의 후예에서 네네. 총회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이 기조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제 세 가지를 제안했었는데, 한국에서 그러니까는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들, 의료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네. 이런 나라들한테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을 하자 하면서, 우리나라가 먼저 1억 달러를 그러니까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1억 달러를 지원한다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와. 이제 방역 취약 국가들 있잖아요, 전 세계에. 이건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네네. 근데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많은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은 그러니까 이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한테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거 1억 달러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를 개발을 했을 때 네. 이거를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방역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도 다 이제 공유해주겠다. 개방하겠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국제적으로 어쨌든 간에 서로가 협력을 하기 위해서 보건 규칙도 새로 재정비를 하자.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적극적으로 K 방역의 이 성공적인 K 방역의 사례를 해외에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전파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지원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신뢰를 얻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국제적인 신뢰도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신용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신뢰도는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하드 파워,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하드 파워는 약해도 소위 말해서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문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세계 사람들과 같이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냐면 모두를 위한 자유를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러니까 낙오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그러니까 함께 그러니까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한국이 앞장서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취약 국가들한테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지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국제사회 속에서는 박수 칠 게 아니겠습니까? 전쟁 났을 때 원조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은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윽박지르고 있는데 네. 한국은 근데 뭐냐면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나라로 지금 변신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도 자기들이 그러니까 깡패 취급한다는 거 알아요. 어느 정도는요. 알겠죠. 네? 모르면 국제사회에서요. 그게. 예. 근데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국 같은 나라를 한국에 네. 지금 그러니까 국가 브랜드가 굉장히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조폭들이 자기 이미지 세신을 위해서 좀 맞아요, 착한 그거예요. 사람 한 명 옆에다 껴놓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을 초청한 게 그런 그림을 좀 좋은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얘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얘 그러니까 모범생인 한국도 지금 내 말 듣고 여기에 참석했다. 이런 그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네.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죠? 그럴 의도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갈 만큼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진짜 선진국으로 부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국가 이미지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업됐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 참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얻을 수 있는 거는요. 일단 우리가 G20의 한 멤버인 거 하고요. 네. G11의 멤버인 거하고 또 틀립니다. 네. 그렇잖아요. 전 세계 그러니까 11개 선진국가 중에 이제 당당한 이제 한 국가로 이제 이게 쓰는 거예요. 일본이 그랬듯이. 예? 그렇죠? 소위 말해 네. G7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선진국 정상회담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G7을 해체하고 G11으로 만드는 걸 만들겠다고 하고 앉아있으니까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다면은 우리의 이미지는 아시아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하고 어깨 나란히 하면서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인정받는 저거란 말이에요. 이미지가 굉장히 개선되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제 실속을 챙겨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한국의 경제구조 체질을 그러니까 선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렇죠? 네. 한반도의 평화요. 제가 그래서 이걸 K평화라고 하는데 네. 자, 한반도의 평화는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그러니까 냉전 구조에서 이게 만들어졌듯이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한반도 문제는 곧 국제 문제입니다. 예?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협력을 얻어내야지만이 한반도 평화도 평화 체제도 구축할 수 있고 한반도의 통일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독일 통일을 그러니까 주변 국가인 프랑스라든가 영국이 동의해줘가지고 가능했던 것처럼 한국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이 필요해요. 평화를 구축한다거나 통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 국제 여론전이 필요한 거겠죠. 네. 그렇죠. 아니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니네 통일하는 거 우리도 지지하고 동의해줄게 이런 거 얻어내면은 우리가 통일된다고 할 때 그걸 방해를 안 하는 건데 만약에 그냥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북한 체제가 붕괴돼 버리면 있잖아요. 네. 미국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북한은 한국 땅이 아니라고 지금 하면서 미군이 그걸 주둔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앉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붕괴되더라도 이것은 한국이 통일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강대국들은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려면은 국제사회가 한국이 그러니까 이것은 주도해서 통일을 해도 동의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이게요. 예? 그쵸.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G7 바깥에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G7 안에서 그러니까는 사실상 그러니까 세계 10대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의 모임체 안에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맨날 정상들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대화를 하고 그런 장인데 그거는. 네. 예? 근데 그걸 바깥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나눈 얘기들을 전해 듣는 거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얘기를 하는 거하고는 이건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예?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G20을 만들 때도 스페인이나 뭐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못 들어갔을 때도 그 나라들이 거기 막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자기들은 옵저버작이라도 들어가겠다면서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네. 그 근처에서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는 걸 듣는 거하고 회담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요약된 걸 전해 듣는 거하고 이거 천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겠죠.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 이게 그러다 보니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G7 정상들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났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만약에 진입할 수 있다면은 그들 나라들의 그러니까 협력을 우리가 더 긴밀하게 얻어내기 쉽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도 물론 커질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활용할 하나의 우리 국격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K 평화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K 평화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점에서 여기엔 적극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간밤에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회담하면서 전격 그러니까 초청해줘서 고맙다. 우리 수락한다. 예? 이런 이제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한 15분간 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 이제 뉴스공장 나가서 거기 참여하는 게 맞다. 이제 그 앞에 이제 외교안보 연구원장인 이제 그러니까 김준영 원장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 다음 순서 들어가서 이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여하는 게 우리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그리고 네. 여기 들어가는 게 중국의 압력을 오히려 오히려 피하는데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게 유리하다. 아. 그런 점에서 이건 절대적으로 이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들어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했는데 이제 간밤에 대통령께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수락을 했죠. 초청에 이제 고맙다고 하면서 수락을 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제가 앞에서 쭉 얘기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걸 판단을 저는 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세계 정세를 읽는 인식은 굉장히 저는 정확하다고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K 방역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이제 확장시켜야 되겠다. 예? 국제사회의 리더십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좀 더 이제 더 확장시켜야 되겠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교수님 제 생각에는요. 예. 여기 참여하잖아요. 예. 정상들끼리 악수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악수하면서 다들 대단하십니다.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하지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요. 당연히요. 이런, 예. 예.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거기서 뭐냐면 저희도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이게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네. 사건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뭐 코로나 20이 생길 수도 있고 21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나온다 했을 때 결국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거 대응을 했는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것은 각국의 좋은 일 어쨌든 간에 계속 연구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네. 자기들 참고할 대상이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한국이 그리고 지금 이 국제사회에다 던지는 메시지가 트럼프나 이런 주요 국가들이 봉쇄나 이런 거 방식보다는 개방을 가능한 유지를 하자.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협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 네. 그리고 연대를 해야 된다. 좀 취약한 국가들은 우리가 지원도 해줘야 되고 왜 취약한 국가에서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 못하게 되면은 보건이 잘 돼 있나라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쵸. 이건 같이 사느냐, 같이 죽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살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를 위한 자유를 선택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자유도 그러니까는 한 사람의 자유가 전체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교훈이라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새로운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리더십,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게 연결된 세계에서는 서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주요 국가들, 기존의 선진 국가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봉쇄시키고 차단시키고 저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후진 국가들로부터 이게 들어오는 걸 유입되는 걸 차단만 시키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 이거죠. 봉쇄가 차단이요. 그 국가가 차단한 나라 중에 성공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오히려 네. 피해가 그냥 제일 큰 나라가 이번에 주요 선진 국가들이었잖아요. 예? 네. 소위 유럽에서 뭐 이태리야, 스페인 비롯해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대규모 그러니까 희생자가 나오고 그러듯이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G7 국가들이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처럼 완전히 그러니까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나라에서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처참한 모습이 지금 이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뭐냐면은 기존의 G7은 영어로 잠깐 표현하면요, a very outdated 그룹이라고 했어요. outdated라는 게 뭐냐면은 시대에 뒤처진. 그것도 아웃데이트. 예. 그것도 벨이라는 이제 부사를 포함해가지고 매우 시대에 뒤처진 적이다.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단은 맞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 하나 봤자 지금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가지고는 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건 정확한 진단이죠. 그래서 대통령도 뭐냐면은 그 지적에 동의한다. 그러면서 이 세계 주요한 의사결정을 바꾸는 단위가 이게 이제 재구성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면서 거기에 같이 뜻을 같이 한다면서 그러면서 이게 일회성으로 초청하는 게 아니라 네. G7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이번에 이제 다뤄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그 하나의 세계사의 어떤 전환점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 전환점 속에서 한국의 어쨌든 그 리더십 주도력을 지금 여실히 과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주 흔치 않은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수님 좀 엉뚱한 질문 하나 예.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엉뚱한 질문입니다. 예. 예전에 우리나라 IMF 때 현대증권에서 바이코리아 펀드라는 걸 판 적이 있었어요. 예. 왠지 좀 이제 한국 주식을 좀 사야 되는 때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좀 엉뚱한 그러니까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주식이라는 것이 지금 워낙 지금 불확실성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많아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에서 만약에 또 주가가 폭락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또 그게 네. 국내 개미들만 가지고 이게 방어하기도 힘든 거고 그러기 때문에요. 네. 외국인 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30% 이상을 차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의 국격이 올라가면서 한국이 만드는 제조업 제품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렇죠. 믿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요.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무슨 정수기에다가 뭐 태극 마크 붙이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앞에다 붙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국의 제품 자체가 굉장히 그게 무시 못하는 저겁니다. 아무리 광고하고 그걸 세일즈맨들이 가가지고 해더라도 팔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제 상대가 이제 알아서 사겠다고 하고 이제 있으니까 선호하는 제품이 돼버렸으니까요. 코리아라는 게 자체가 브랜드가 돼버렸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굉장히 경쟁력에 플러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메이드 인 뭐 어쩌는 그 삼성이 만약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삼성보다 더 센 힘이 코리아가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아주 좋은 비유를 하신 겁니다. 대한민국 하게 되면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이게 상징이었었는데 네. 이제는 대한민국 코리아 자체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 문제이고요. 네. 지금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은 여기 이제 참여하는 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패배주의적인 인식이다. 과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들 눈치 보고 살 때 이런 나라가 아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속에서 지금 인식되고 있는 게.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어깨를 당당하게 피고선을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우리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변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국제 예교도 해야 되고 국제사회 리더십도 우리가 그러니까 주도할 그런 이 필요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벌써 딱 1시간 됐습니다. 1시간 아이고, 웬만하면 안 넘기겠습니다. 예. 교수님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오늘도 역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제 상식부터 좋은 정보 많이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